반갑습니다. 저는 원기 110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이자 하나로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부천교당 출신 신연우입니다. 추천 교무님이신 함타원 소자양 교무님의 지도 아래 지난 1년간 운봉 상사원에서 경산 상사님을 모시며 간사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원불교 사람이었습니다. 원불교밖에 모르는 조부모님과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교단과 행사에 저를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원불교를 집처럼 당연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때로는 교당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교무님의 일과를 함께 하기도 했고 어린이 훈련을 함께 나가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학생 수가 줄어들며 더 이상 어린이 법회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일반 법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설렘은 없었고 가기 싫고 귀찮은 마음으로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입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거의 교당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수능이 다가왔고 예상치 못한 교도님과 교무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교당에 잘 나오지 않아도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혼념 속에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살리는데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연분들께서 따뜻한 보살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금껏 받은 은혜들이 떠오르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은혜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나 있을까? 그 은혜들을 보답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대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무가 되는 길밖에 없겠구나. 출가를 결심한 것은 이렇게 한순간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랜 꿈이 있었는데 바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느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죽어도 병원 안에서 사람을 살리다가 과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 자신을 희생하고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의사나 선생님처럼 직업이라는 정해진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담긴 문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교무를 꿈꾸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흉부외과 의사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바꾸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봉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아봉공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저는 운봉 상사원에서 간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집을 나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좌선으로 하루를 일찍 시작하여 심고를 모시고 일찍 잠에 드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제겐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비로소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전과 대종경을 사경하며 정법을 배웠고 감사일기를 쓰며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또 경계를 당할 때마다 마음을 반조하며 참여하였고 교단의 주인이 되는 법을 미약하게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진급해 나가길 기도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었고 문득문득 달라진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을 가리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저는 어느새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서스럼 없이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고
꾸중을 들으면 꽁에 있던 제가 어느새 유쾌하게 웃어 넘기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간사 시절 큰 어르신을 모시고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산 상사님을 모시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서원관에서 생활한 지 약 3주가 지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하루를 소개해 드리자면 세도반 훈련 중에 했던 구인봉 순례였습니다. 초반에는 쌩쌩하게 전무 출신 구호도 외치고 성가도 부르며 힘차게 나아갔지만 점점 세 번째, 네 번째 봉우리를 오르고부터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5번째 봉우리를 오르고 삼바째에서 점심을 먹으며 힘을 보충했지만 6번째 봉우리였던 밤나무 골봉은 처음부터 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난 코스였습니다. 점점 다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어갈 때면 도반들이 함께 가자며 같이 쉬어주었고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봉우리 정상이었고 정말 도반들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절대로 해내지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인봉 순례를 통해 이 도반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신년법문과 학년 이름을 가슴에 새겨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사하님의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전무 출신이 될 수 있도록 정진적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단 소원화입니다. 제 나이 만 19세,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꽤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상담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원불교라는 종교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원광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 후 간호학과의 원불교 동아리인 백목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흥미를 느끼고 들어갔다기보다는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가입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동아리 법회에 참석하며 부원들과 단모임을 가지고 명상도 하며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리 부회장이셨던 정다혜 교우님이 여름 청년 마음훈련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참가 비용과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이 비교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어서 참여하기가 망설여졌지만 나름 원불교 동아리의 부원인데 원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훈련을 통해 배워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원불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였습니다. 일단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4박 5일 동안 5시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방학은 시작되었고 이미 밤낮이 바뀐 상태로 훈련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두려움과 달리 교우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시 밤낮이 바뀌니 걱정했던 10시 취침, 5시 기상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첫 훈련에서의 가장 큰 소득은 일기 쓰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일기와는 달리 훈련에서 배운 일기법 중 하나인 심신작용 처리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한 편의 일기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하루에 있었던 사건만을 나열하거나 감정만 토해내듯이 일기를 작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작성한 한 편의 일기에는 일어난 사건과 그에 대한 나의 감정, 나아가 스스로 성찰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기에 좋았습니다. 배우기 전에 일기를 다시 읽을 때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감상이 들었다면 배운 후에 일기를 다시 읽어볼 때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이때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 반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심신작용 처리권의 장점은 과거의 나에게서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했을 때 과거에 느낀
나의 감정, 성찰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요란했던 마음도 쉽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닌 일상에서도 일기를 쓸 때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일기를 작성해오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어렵기만 했던 종교적인 내용들이 주제 강의와 회화 시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고, 동아리 법회에서 듣는 내용도 조금씩 이해가 되어 원불교에 대한 흥미 또한 커져갔습니다. 또한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 커져서 동아리 회장직에 자원하여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든 생각은 원불교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는데 원불교에서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 동아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훈련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자연스레 겨울에 있을 훈련에도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원불교에 대해 알아간다기보다 정말 내가 훈련 기간 동안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불교 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이라면 공익심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과 같은 어떠한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맡는 것에는 부담이 없고 즐기는 편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을 위해 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익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이 꺼려지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누군가를 위한 마음만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로 나의 마음 공부 이야기 준비를 하며 공익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인 내가 솔선수범하여 공익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부원들도 제 모습을 보고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어 결과적으로 동아리가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졌지만 다른 교우들과의 회화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좁았던 나의 세상이 확장되며 그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음의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백목련의 회장으로서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 공부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음 훈련에는 많은 부원들과 함께 훈련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첫걸음에 함께 해주신 최원식 교무님, 첫 훈련에서 저에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주신 박세용 교무님, 이번 훈련 기간 동안 항상 해맑은 미소로 단원들을 맞아주신 김하용 교무님, 앞으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고종석 교무님, 그리고 우리 7단을 비롯한 모든 교무님, 교우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에 올해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박선경입니다. 저는 미주 선악대학교에서 원불교를 만났고 법산 송대성 교무님의 추천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그리고 한의학 공부를 하다가 2023년 11월 30일 원불교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서 재생의세의 서원을 품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불교가 무엇인지 그 운명적인 날 전에는 몰랐습니다. 한의학 공부를 어디서 할까 알아보는 과정에서 미주 선대를 접했었지만 그때에는 2년이 닿지 못해서 재중사님 법을 모르는 채 뉴욕에서 심구학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30일 원불교를 드디어 만났을 때에는 바다를 그리워하던 한 줄기 시냇물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흐르고 있는 강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안에 느껴지고 제 주변에 보이는 모든 아픔과 아름다움은 저에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 저에게는 만물이 신기하고 재밌었고 반면에 일찍이 어른들의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인과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졌었습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과 인간 사회의 복잡한 실체를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름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그 많은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인간으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 나는 왜 나로 태어났었는지 등의 의문들을 풀지 못한 채 그저 품고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른들이 장래의 희망을 물을 때에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장황한 답으로 부모님 속을 꽤나 썩혔죠. 만 13살부터 조금 불안정했던 가정 환경을 벗어나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살 되던 해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 세계에서도 학문의 세계에서도 온갖 재주와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갖춘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제 고통과 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고통,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고통과 자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치밀히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제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는 방식 또한 모두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5년간 사회 곳곳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찾아다녔고, 모아놓은 돈은 사회 약자를 돕는 기관들에게 기부하고, 친구들과 모여서는 자본주의와 국제주의 넘어서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궁리를 하며 희망의 싹을 여기저기 튀어갔습니다. 그 동시에 그 5년간 저는 제 마음 가운데에 품어왔던 의문들의 영적 뿌리를 쫓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영성과 수행법을 접하게 되었으며, 모든 영성과 학술의 근본은 하나라는 사실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행과 영성을 통해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고 자유에 근접하는 체험들을 해도 저 안에 있는 아픔, 슬픔의 알맹이는 계속 남아있었고, 새 세상을 이룩할 대책은 더군다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 나침반 하나만 쥔 채 저희 의심들의 뿌리를 찾아 현실 세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의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의학을 토대인 음양오행 등 동양 사상을 공부함으로써 조상님들의 지혜를 얻어 사회를 바르는 데 힘을 더하고, 그 사상에서 나온 의술을 배워서 아픈 사회에서 아파하는 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공부와 제일 유사한 친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023년 10월 중동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SNS에 밝은 미국의 청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대량 학살이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모습으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희는 눈앞에서 불과 몇 주 만에 15,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지구상에서 지워지는 참담한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도 이 세상의 병든 실체를 직면하고 사랑하려 했었지만, 이때 우리 세상의 민낯을 바라보며 제 마음의 병은 한 정점을 찍었습니다. 뉴욕시티를 둘러봐도, 미국을 둘러봐도 사방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얼어붙어 있거나 어쩔 줄 몰라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단합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도 목숨이라도 내어서 생활을 평화롭게 하고 싶다라는 다급함은 있어도 평화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지혜나 힘은 우스울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 시점에 일종의 영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누군가 이미 시작해 놓은 것은 아닐지, 또 이런 내 생각들은 허황되고 어리석은 이상주의는 아닐지 앞길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이 막막함 속에서 제게 기도만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기에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밖에 떨어진 저 나뭇잎처럼 저를 이 세상의 흙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퇴비가 되어서 제가 있던 자리에 무엇이 자라나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며 식사를 하며 상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며 시위 참가자들을 위한 클리닉을 준비하며 밖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썩는 것을 지켜보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 저물 무렵 저는 지친 심신을 끌고 필라델피아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미주 산대 침고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지내고 있는 동안 태극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수업은 법산 송대성 교무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 저는 눈물 범벅이었고 그 후 법사님과 3시간에 걸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끝에 법사님께서는 저에게 출가 제안을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 소법당에서 진리전의 향을 사르고 헌배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빨간 영어 전서를 통해 처음으로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제가 가을 내내 했던 모든 고민과 기도 끝에 정전을 펼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를 눈에 담았을 때에는 엄청난 안도 비슷한 무언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종사님의 언어는 저의 모든 고통과 모든 희망을 한꺼번에 끌어안아 주셨고 제가 이 생을 살면서 세상과 삶에 대해 내렸었던 모든 결론들을 진리의 틀 안에 넣어서 시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치 작은 개울이 바다를 찾아 대지를 헤매다가 갑자기 큰 강을 만난 것 같았고 그날 저는 일기장에 어서 집에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은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간 저는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 안에 있는 무언가는 내가 알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일단 제가 이 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같은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 지인이 저에게 이 길에 들어가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왜 달리고 있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저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11월 30일 원불교를 만나 3월 초에 간사 근무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분명 달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고통과 의문과 세상의 병증을 피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제 자신을 향해, 현실을 마주하고 떠나지 않을 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 이제 이 달리는 보폭조차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세의 길을 이제 영생길로 알았기에 발걸음을 늦추고 선심을 챙기면서 애써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지의 품 안에서 대종사님을 더 넓고 깊게 만나서 세상과의 접점을 더욱 키워나가고 제 자신에게 필요한 힘을 키워서 진짜 재생의세를 실천할 만한 대법기가 되겠습니다. 이 간절함을 소중히 간직해서 이 서원을 이룰 때까지 정진적공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